진보 때 상승하고 보수 때 하락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때 상승폭이 거의 없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0년대까지는 되게 이런 시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전부터 난리 났었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부동산은 그냥 투기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는 6.25라는 전쟁을 겪고 빠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이 되고 집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 주변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복부인들이 생겨난 거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60년대부터 거의 투기의 역사가 진행이 됐어요. 68년인가가 최초로 우리나라에 투기를 막는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양도세. 그때 당시에 내가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1억의 양도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법이 그때 처음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진보 때 상승하고 보수 때 하락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문재인 정부는 진보죠. 크게 상승했죠. 박근혜 정부는 뭐예요? 보수인데. 이때 부동산 가격 어땠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 상승폭이 거의 없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난리가 났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세난도 심했고 가격 상승폭도 굉장히 컸어요. 지금 금액이 커서 그렇지 비율로 치면 그러니까 2억에서 4억으로 오른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진보는 상승하고 보수는 하락했다는 게 대표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거든요. 더 과거로 가보면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IMF예요. IMF이기 때문에 하락을 해요. 정부는 뭘 해야 됩니까? 하락하면 올려야 되죠. 하락하면 부양을 써야 돼요. 부동산에 있던 정책들을 다 풀어줍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없애고 분양 활성화 대책 뭐 이런 것들을 막 건설사한테 각종 혜택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대중 정부 중간까지 하락하다가 말쯤부터 상승을 해요.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거고 김영삼 정부 때는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김영삼 정부는 이제 보수잖아요. 가장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전 정부 때문에 그래요. 노태우 정부 때는 보수인데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죠. 노태우 정부 때 생긴 거예요. 왜? 노태우 정부 때 초기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이루니까 대량 공급을 통해서 막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일기 신도시가 진행이 된 거죠. 진영이랑 상관없는. 네, 전혀 상관이 없이 핵심은 뭐냐? 정부는 상승과 하락을 둘 다 바라지 않아요. 안정을 바랍니다. 안정. 그래서 항상 뭐냐면 시장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정책을 내는 거예요. 어떤 정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때 IMF 하락하니까 부양해야 되죠. 부양해야 되니까 부양을 막 했어요. 근데 임기 말쯤에 막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하니까 다시 묶어요. 다시 묶는데 계속 상승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계속 묶기만 하죠. 규제만.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상승하니까. 근데 계속 규제만 했는데 다 이기고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노무현 정부 말 때 외환위기가 와죠. 외환위기가 와서 다시 이명박 정부 때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부양책을 쓰는데 하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시장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뭘 했냐면 집값 상승을 시도해요. 계속. 그러니까 전세 임차인을 매수 수요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전세난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전세난이 생기면 전세난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공급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느리고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요를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거죠. 임차 수요를 돌릴 수 있는 거는 거주 수요는 임차하고 매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임차 수요가 넘쳐나는 거니까 매매로 돌리자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매매 쪽으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대출 막 해주고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집값이 그때부터 상승한 게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장 경제 이 원리를 믿지 않고 국가에서 너무 개입을 하니까 그게 망할 수밖에 없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일반 소비재의 수요 공급 곡선과 부동산의 수요 공급 곡선은 달라요. 투기 시장이 되면 시장의 자정 능력을 상실합니다. 원래 소비재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죠. 그래서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가격이 올라갔는데 수요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간 거예요. 이걸 시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 약 3배 정도 올랐잖아요. 시장 원리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10배 이상 올라가게 돼요. 비트코인처럼 되는 거죠. 좀 유튜버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버들은 사실은 조회수가 생명이에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구독자다. 그럼 상승 얘기를 계속 해주길 바라죠. 그러면 상승에 맞는 이론을 갖다가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을 조금 유튜버들은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동산은요, 냉정하게 정부가 무조건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을 제대로 알고 하느냐 아니고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문제점이 약간 오만에 가까웠어요. 오만. 나는 시장을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세로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만과 자신감은 구분을 해야 되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자신감만 넘친 게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실패작이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인 거죠. 혹시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임대차 3법 적용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말리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절대 하면 안 된다.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규제하는 게 들어오면 부작용이 훨씬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정말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전면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독하게 마음 먹으면 아예 못 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그게 안 돼요. 필수품이잖아요. 필수품이기 때문에 전면 규제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냐? 구멍이 있죠. 구멍. 그러니까 구멍이 있는 거를 문재인 정부는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집을 가진 사람들이 기대하는 측면은 뭐냐면 2가지 정도죠.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큰 핵심 이제 요인인데,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풀어주는 거는 사실 이거는 부양책에 가깝습니다. 부양책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제도들이 있어요. 이 재건축 규제를 지금 풀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하겠다. 대상이 안 되는 것도 대상이 쉽게 되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안전진단이 뭐냐면 정말 살기 어려운 아파트다. 이걸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웃는 게 야, 저 한국은 어떻게 살 집이 아니다라고 진단받으면 좋아하더라. 재건축이 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이건 착각입니다. 이거는 상승장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상승장에서만 사실 재건축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하락장이 되잖아요. 재건축을 하라 해도 스스로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없어지거든요. 수익이 없어지고 자기 부담금이 커져요. 조합원들이 실제로 동의를 해야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데 조합원들 중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의 핵심은 뭐냐? 수익성이에요. 수익성. 근데 완화만 해줘서 수익성이 늘어나느냐?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재초안이라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이 생각보다 많은 이득이 생기잖아요. 이게 국가가 뭔가가 제공해주는 혜택인데 그거를 조합원들,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익을 독식한다는 거죠. 독식하는 건 너무한 거다. 그래서 국가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서 생기는 이득을 국가가 세금으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정책에 관해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상태대로
앞으로 하락 시장이나 이런 걸 예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하락 시장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규제들을 다 풀어줘요. 그래서 이걸 부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양. 그리고 이제 세금 막 때려 붓는 거를 규제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초안이라는 법을 존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없애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건 법이거든요. 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입법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게 어느 당이죠? 예,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이 이 제초안이라는 법안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 발의는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자, 재건축 규제가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진단 그리고 하나는 제초안이라는 게 있는데 제초안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안전진단만 통과해가지고는 아주 큰 시장의 상승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게 있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자, 시장에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이미 법안이 뭐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한 것도 아닌데 집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재건축 대상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기대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동안에 내놨던 매물들 있죠. 매물들을 걷어들여요. 안 팔겠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에 팔겠다 이렇게 내놨으면 이걸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려버리죠. 12억 뭐 이렇게 확 올려버려요. 자, 그러면 문제는요, 매수자가 이거를 누군가는 사야 올라가지. 최근에 하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넘어갔는지를 아무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왜 넘어갔냐면 바로 이 행위 때문에 그래요. 집을 가진 사람이 집값 올라가는 기대 심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럼 실거래가가 10억인데 호가를 13억, 14억에 내놔버려요. 그러면 이 갭이 이만큼 3억, 4억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실거래가가 10억인데 그러면 한 11억만 돼도 내가 사겠는데 13억, 14억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부담이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과 작년 말부터 이제 생겨났던 상황이죠. 이제 하락장으로 조금씩 넘어가면서 호가를 많이 낮췄어요.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안 샀거든요. 분위기가 이제 다운되니까 굳이 이제 빨리 살 필요가 없죠. 지켜보니까 다 내리네? 그럼 더 내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는 관성의 법칙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딱 갖춰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안 사려고 하는데 지금 기대 심리 때문에 호가를 또 올리죠. 그럼 매수자들이 쉽게 안 사요. 그러면 안 올라가죠.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돈과 시장이 맞물리면 다 모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똑같은 마음을 먹게 돼요. 사실 지금 2030한테 내놓는 정책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으로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은 이제 원가 아파트 같은 거죠. 굉장히 싼 아파트를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세 차익을 많이 얻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수익 공유용으로 이제 주겠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거를 대출을 80%까지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를 좀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 있는 거죠. 수요 정책에서. 근데 이때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특히 수요 정책에서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상승장일 때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효율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락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거든요. 하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만약에 규제가 있는 상태로 했으면 2030 세대들이 집을 안 살 수 있거든요. 안 살 수 있으면 하락을 겪을 때 굉장히 좋아요. 안 샀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야, 대출 많이 해주니까 나 이때 돈 조금 더 보태가지고 집 하나 사야지. 80%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분의 인생은 완전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그 폭락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